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주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루 사이 91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며 8,200선을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12% 급락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가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9,0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9,1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정오쯤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 2시 반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든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9.9%, 910포인트 폭락한 8,203으로 장을 마치며 8,2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락 율로는 역대 5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89.69까지 치솟으며 90선에 육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진 점이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지수 낙폭이 커지는 환경이었는데요.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모두 12%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전날 기준 48%까지 떨어져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 1천억 원, 기관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8조 5,91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받아냈지만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94% 내린 891을 기록하며 900선마저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0원 턱 밑에서 위협하며 1,539.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다음 달부터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이 리밸런싱을 재개해 연말까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증시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반론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 투자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해 국내 주식 비중이 기준을 넘더라도 당분간 기계적으로 덜어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8%로 넓혀 국장 보유 상단을 28.8%까지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코스피 활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최대 60조 원가량 매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도체주 쏠림에 최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겹치면 증시 조정 빌미가 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 기초 체력이 강해져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의 세부 운용 전략은 비공개라면서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공공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비중 추가 상향 여부는 연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부양에 앞장서 왔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좋은 장을 포기하면 바보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초과분도 장기간 분산 매도해 하방 압력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첫 일정에 관련 증인들이 불참하거나 강한 질타를 받고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관위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고 증인들은 변명과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사태 발생 20일 만에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듯 일찍부터 선관위 관계자와 취재진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주요 증인들인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로 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선관위의 집단 항명이다, 짬짬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오후가 돼서야 일부 출석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서 선관위는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밀었는데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온 얘기할 거면 무슨 소용이냐, 여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여기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방침을 몰랐다던 노 전 위원장 등의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당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맨 1페이지를 보시면 요약본이 있는데 요약본에 보면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쏟아지는 의혹 제기와 책임 추궁에 노태학 전 위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배우자와 다녀온 것을 두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반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수습할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2차례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동안 참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관위 개혁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사태뿐만이 아니라 부정부패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선거가 부정될 사안은 아니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뭐 부정선거 이런 제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아니 이게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게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뭐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하잖아요.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 직후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가 60일 면제됐고 동결자산 120억 달러 해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이 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쓰일 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종전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의 이익을 내세웠습니다. Food's going to be bought exclusively through the United States from our farmers. And corn, soybeans, all of the things they need are going to be bought from our farmers. So our farmers are very happy. 미국은 이란과의 회담 직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사찰단 입국 허용 약속을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 경제에 숨통을 조여왔던 원유 관련 제재를 협상 기간인 60일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8월 21일까지 원유를 팔고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외환 수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의 동결자산 120억 달러, 약 18조 원도 풀기로 합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도
이란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결국 미국 농민의 수익 증대라고 포장했습니다. If the sanctions go out, money's going to be put into this country. All that money's coming back in the form of purchases of food, which they desperately need. They have 91 million people. They can't feed them.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종전회담에 참여했던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는 없다면서 제재 대상만 아니라면 다른 물품을 사도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مسدود شده ایران در دسترس هست برای استفاده آزادانه ایران هر طور که تشخیص بدهد برای تأمین کالاهایی که مد نظر کشور هست. 미국은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동결자금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부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됐다는 우려가 미국 안에서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 신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재무위기 속에서 계열사마다 선택한 길은 달랐는데요. 그 차이와 향후 전망을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회생법원 대표자 신문에 참석했다가 나옵니다. 구독 직전까지 정상 경영 가능하다고 보셨던 이유는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법원은 각 회사가 빚을 갚고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뒤 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그룹 주지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츠 사업의 핵심인 콘텐트리 중앙 등 4곳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역시 회생을 신청했지만 동시에 ARS, 즉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요청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채권단과 빚 조정 협상을 먼저 하며 숨 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강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JTBC가 원하는 바겠지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두 번째가 사실 제일 확률이 높아요.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입니다. 다만 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다른 계열사와 달리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협의해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회생 절차보다 회사가 직접 협상할 여지가 더 많습니다. 결국 JTBC 등 계열사의 향후 운명은 법원, 중앙일보의 정상화 여부는 채권단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빚 갚는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220억 어음을 조기 상환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중앙일보가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 상황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자금 경색은 본업의 경쟁력 부실이 아니라 계열사 리스크 전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는 물론 핵심 자산인 아이디어 요약 정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를 지시했고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규모 창업 오디션으로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션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합격자 5천 명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격자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접근 경로 차단과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또 비공개 이메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정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홍보 메일을 받았다는 참가자의 민원이 접수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일로 창업을 향한 열정과 도전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만나고 질책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 9개의 무단 IP가 접근했다는 창업진흥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책임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건희 씨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에 대해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앞서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95세인 이 총회장의 고령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6년 만에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지시해 정치권에 깊숙이 손을 뻗은 혐의인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유도한 신도는 무려 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조직적 집단 입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등 정당의 공정한 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당원 가입 실무를 주도한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전 총무 등 핵심 간부 3명은 지난주 구속된 상황. 이번 영장심사에선 95세인 이 총회장의 고령이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가 구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이 총회장이 법정에서는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 심사 결과는 향후 합수본의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를 통해 이 남성의 모습이 빠르게 퍼졌는데 우리 주변 곳곳까지 스며든 마약에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립니다. 한낮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영상이 게시된 다음 날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자신이 영상 속 인물이 맞지만 마약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 14일 밤 10시쯤에는
서울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30대 여성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는 마약성 마취제인 프로포폴 여러 병과 주사기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여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1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 유통하는 등의 마약 범죄가 2,500건 가까이 발생했고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3,000명을 넘겼습니다. 도심 한복판과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특위 첫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 선관위 기관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단 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정권 해소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짬짬이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보탤 말도 없습니다. 예,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어디서 비상임위원들이 저렇게 불출석하는 건 이게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6월 3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이 상황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정권이 완전히 지금 훼손된 상태인데 어떻게 비상임위원들이라고 해서 상임 비상임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의 어떤 그 엄중함도 모르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선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지금 뭐 재선거 얘기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극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만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이 상황이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선관위의 그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그때도 아예 그 개표조차 못한 게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오늘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이 아닌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체적 부실 뭐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처음에는 이게 단순하게 투표용지 부족이었다. 그게 이제 50% 유권자의 50%밖에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투표지를 말이죠.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완전히 그 어떤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면서 자신들끼리 하나의 왕국을 이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어제 선관위 위원들인데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 국민들의 국조에 국민들이 지금 이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불참할 수 있는 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오후에 늦게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뒤집혔고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무슨 뭐 그 정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헌법적 위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위철한 상임 선관위원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선관위원이 9명이잖아요. 그 9명인데 3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3사람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사람은 여야 국회에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서로 다 다르게 왔지만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 아마 서로 연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짬짬이라는 얘기가 네, 나왔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나왔겠지. 더구나 저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분들이 나와서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왜? 비상근 선관위원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선관위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출근해갖고 무슨 425만 원인가 뭐 400여만 원에 뭐 수당을 받고 뭐 아니면 뭐 어쩌다가 한 이틀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나는 잘 모르겠다. 보고받은 거 기억도 잘 안 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관위원장이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나머지 비상임 그 선관위원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도 회의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수당만 받아갔다는 건데 그분들이 실제로 선관위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제대로 알기를 했겠습니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 특위위원들의 비판 수위를 더 높여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변경한 걸 두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짧게 보고를 했을 건데 근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선관 저게 이제 투표용지 인쇄 그 매수가 사무총장 전결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관위원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투표용지 이 매수가 처음엔 70%까지 했다가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되고 이제 또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50% 했다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성이 한번 누차 얘기했던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근데 이게 선관위원장이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너무나 상상 외의 일들이에요. 그야말로 흔히들 말하는 초현실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선관위에 대한 그 헌법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K선거, 뭐 K민주주의 이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과거 우리가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찍이 이거 아마 이거 민주화 이유가 이럴 정도 민주화 이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비상임 위원들도 그렇고 상근위원이라는 그 위원장이라는 분도 전 위원장입니다만 노태학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입이 10개로는 할 말이 없어요.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이제 이런 일도 뉴스로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이제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 당연한 줄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다들 관행으로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선관위원장 되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몰디브에도 선관위원들이 가서 무슨 선거 실무를 공부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찍어온 사진들 보니까 그냥 그 요트 보트 같은 거 타면서 찍은 해양 사진 뭐 이런 거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보니까 해외에도 해외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 선관위원들이 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파견을 나갔는데 그 어떤 의심까지 드냐면요. 야 해외에 자꾸만 그 투표를 확대하자고 그러는 게 본인들이 해외 나가서 근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이 지경이 되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이게 지금 저 시스템 자체가 그 위철한 지금 이제 상근 예, 지금 직무대행이죠. 선관위원인데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데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한 번씩 나오시는 거고 비상임 선관위원들도 그냥 어떻게 보니까 그냥 러버 스탬프라고 그러나요? 그냥 형식적인 자리인 것 같고 그 상임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들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해왔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도 이게 얼마나 기강이 그 해이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조직적 그 구조화된 무능과 그리고 기강 회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부를 탓할 것도 없는 게 정권마다 다 비슷한 일들을 해왔던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조혜주 씨라는 사람을 임명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자기 대학교 동창인 그 김영빈 씨를 임명을 했고, 이번에는 대통령과 뭐 밥을 같이 먹었다는 고시 동기인 위철한 씨를 임명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나머지는 그냥 허수아비로 있고, 자기 측근들이 가서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을 지시를 하면서 그냥 뚝딱뚝딱 해온 거예요. 그러다 이 사건이 터진 거니까 이번에 지금 확실히 밝혀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또 짚었습니다. 위철한 직무대행을 이 대통령의 밥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위 직무대행은 그건 무책임한 거다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재는 누가 하냐? 지금 결재할 것도 이게 쌓여 있는데 지금 사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까 위철한 그 직무대행이 아까 방금 보셨잖아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얘기 본인이 했던 거 아니에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책임을 통감하냐? 저거 사퇴해야죠. 그 위에 결재는 지금 위철한 직무대행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냥 일단 이걸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대통령 친구고 뭐 사시동기고 연선동기 이런 건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직무대행이고 상임위원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다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다 사퇴해야 돼요 지금. 아직도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 일단 사퇴하고 뭐 지금까지 위원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50% 인쇄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에서 다 하는 것이고 말이죠. 사무총장이 다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선관위원들은 그냥 일종의 명예직 비슷한 거예요. 자리 딱 그래서 앉아가지고. 김은혜 의원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이제 밥 친구 그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인데 지금 합수본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냐. 어떻게 대통령의 밥 친구를 손댈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런 일들이 터지면 다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상관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저분들 책임져야 될 분들을 지금 국회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소환을 해서 다 따져서 물어봐야 돼요. 본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리면 다음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 듣고 추궁하고 대답을 듣고 그다음에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관행 중에 하나가 뭐 일만 터지면 다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다 물러가면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 물러가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하더라도 지금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얘기하면서 뭐 헌법 개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먼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을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헌법부터 개정합시다. 이건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해법부터 찾아내겠다. 이거는 그냥 국민적 관심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옛날과 똑같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 투표용지 50% 인쇄도 몰랐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앉혀두고 뭘 얘기를 하겠냐고요 도대체. 뻔해요. 자기는 뭐 비상근이니까 잘 몰랐고 뭐 선관위원장도 상근인데도 한 달에 한 번 출근하고 이런 말 하니 아예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수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뭘 앉아서 뭘 따집니까? 바로 수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충분히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간접적인 좀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어요. 네, 지금 합수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 투표 과정뿐만이 아니라 선관위 내부 문제, 뭐 부정부패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 사안을 상당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신 거, 뭐 안 그럴 수가 없죠. 사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 뭐 폭락이라고 할 정도, 주식 떨어지듯이 떨어진 거는 그런 가장 큰 거는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러니까 선관위는 독립기구라서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여당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선거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만 돼요. 근데 사실 보면 벌써 19일이나 지났잖아요. 10며칠이 지났죠. 그 10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밖에서 아웃복싱 하듯이 돌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번 지금 대통령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산 낭비 채용 비리가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은. 그런데 이 지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조화된 무능과 기강회의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근 선관위원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출신이 와서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얼굴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지방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들을 판사들이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선관위원장 했는데 그 문제 있다고 합니까? 다 법원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런 구조화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거기서 무슨 뭐 지금까지 있었던 몇몇 비리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인 것이고 몸통을 봐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뭐 여기서 뭐 예산 낭비 채용 비리, 이거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건 지엽적인 거고,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질도 보고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그것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어쨌든 대통령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체에 가까울 정도로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야 뭐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동안 이제 그 채용 뭐 비리 특혜 이게 뭐 23년도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에 관련된 보도가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지나갔던 거죠. 적당히 독구지나고 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뭐 원포인트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이제 헌법기관 이익 때문에 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손대고, 지금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완전 구조적인 무능이에요. 총체적인 부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유사이래, 그야말로 유사이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해왔다고요. 각급 법원장이 의뢰 그냥 선관위원장 다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넘겨져 왔던 문제들 계속 지적돼 왔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왔던 문제들, 당연히 이번에 발본세원 해야죠. 발본세원. 이런 걸 발본세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이 국회 또 한켠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는 물론이고요. 구친윤계,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까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사랑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무능은 부패입니다. 이 정도 무능은 차라리 뇌물을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마치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도 제3자인 것처럼 유체 이탈하듯이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8년에 압승하고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전 보수 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수 야권이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입법 공조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실제로 한동훈 1호 법안이 제출이 됐잖아요. 네. 그 한동훈 1호 법안이 감사원법이에요. 네. 그 감사원법이 뭐냐면 지난번에 소크리 투표 있고 가족 비리 같은 거 있을 때 이거 직무감사 감사원이 하려고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사 할 수 없다. 대상이 그냥, 아니다. 예, 회계감사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감사원이 그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법인데 이 법안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31명의 의원이 거기다 같이 서명을 했거든요. 거기 뭐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당권파라는 의원들도 있고 뭐 중간지대에 있다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선관위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부실 선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야권이 단합하고 뭉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입각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장면들이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데 여러 곳에서 뭐 친윤계 의원들 조금 전에도 뭐 주호영 의원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여러 의원들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친윤계 의원은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지금 이제 보수의 전 중심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범야권이 중심이에요. 사실상 지금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뭐 당원 당규상 체제의 붕괴는 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선을 긋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방향 자체가. 그 TK 그 영남 지역 의원들도 지난 의총 며칠 됐습니다만 그때도 벌써 장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세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의원은 지금 넉넉한 거예요. 마음은 넉넉하지만 또 한편 초조한 것도 있죠. 이대로 가다 정말 장동훈 체제가 생각보다 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초조함도 있습니다만 그 처음보다는 조금 그 여유가 조금 이제 사라진 것 같긴 해요. 요즘 자기가 자신이 전략적 자산이다. 왜 나를 활용하지 않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하나의 그 일환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튼간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동훈 체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이 된다면 전 복당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올 겨울이나 내년 초까지는 적어도 난 늦어도 된다고 보는데 복당되면 당권에 가장 접근해 있고 근접해 있는 이 사람이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요. 사실상 현실이 이렇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정치라는 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윤계 의원이 단지 극우론자들과는 선을 그어야 돼요. 전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 껴안고 간다. 좋은 말로 통합과 포용인데 그건 통합과 포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정선거를 거기에 은근히 편승하고 같이 가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수 진영 내에서 글쎄 그걸 보수 진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극우론자들 부정선거론자들과 잠깐 편승하는 사람들 딱 선을 그어요. 그게 한동훈다운 거예요. 그러나 친윤계였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한다. 그럴 이유는 없겠죠.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유감인 게 이 지금 이성원 의원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자기들 피해자고 이러면 갑자기 또 정치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보수 진영 할 거 없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여기서 또다시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한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거제도 개혁에 충실하게 집중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2028년에 압승하고 2023년에 정권을 되찾아오자. 이거 얘기할 수 있죠. 선관위 개혁에서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한동훈답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국회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중에 계속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의 권영진 의원하고 같이 어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 권영진 의원이 저 화면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 의원은 이미 우리 식구다. 우리 중에서 한동훈을 우리 식구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자기 당 대표였잖아요, 거기. 당 대표였고, 그렇죠. 장동혁 대표에 의해서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되긴 했지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모두 다 반갑게 맞아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싸우는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내세워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고립될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복귀하더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 당 대표는 있는데 당 대표가 아니라 뭐 한동훈 그런 세미나 같은 데서 뭐 한동훈이 더 막 활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힘의 추가 이렇게 확 뭐 균형이 무너지면서 장동혁 대표가 고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뭐 다른 이유보다는 아까 뭐 구조화된 무능도 얘기했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성과물이 없어요.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번 선거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인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민주당에 비해서 절반이나 심지어 3분의 1 가까운 지지도를 계속 유지해왔고 그리고 뭐 특검법이든지 뭐든지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이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능에 대한 그 당원들의 어떤 불만 그런 게 쌓여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권위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지 벌써 이제 엿새가 됐고 원래 이제 이번 주 초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또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이 또 계속 격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이 전남, 광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또 서울시장 주최로 열리는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을 하면서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공식 일정이 아니라 이게 개별 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현재 여권 내에 당권 투쟁이 아주 뭐 완전하게 이제 본격화되지는 않지만 본격화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 멸칭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대를 이제 경멸하는 듯한 그런 비하하는 멸칭도 뭐 다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양쪽 다. 말하기 좀 어감도 좀 이상해요. 양쪽 다 좀 이상한데 굳이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갈라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친노 친문대 이쪽에 신 이재명, 뉴 이재명 말하자면 이제 이 개파 간의 이런 커다란 흐름이 형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이 대기실에서 아까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NLPD 계열 근데 그건 나름대로 그래도 노선 투쟁도 있었어요. 이것도 노선 투쟁이 있긴 있어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강온의 문제 이런 건 있긴 있는데 이미 검찰 개혁은 여권 내에서 약간 정치 구호 비슷하게 됐다는 느낌도 좀 받아요. 이제는 정말 검찰 개혁 한 10월달에 검찰청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인정하자라는 쪽이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보란 듯이 거기에 반대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근데 그거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정책을 둘러싼 어떤 경쟁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경쟁을 하지 않고 왜 전쟁을 하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며칠 전 기자회견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권 내부에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어요. 투쟁도 할 수 있고 권력 다툼이 있는 게 또 정치고 또 정치의 동력이 또 권력 투쟁이에요. 그렇다더라도 이게 지금 임기 초기인데다가 지금 이게 약간 과열된 것 같아요. 과열된 정도가 과거의 친박, 친이 또 그 이후에 친박, 비박 그걸 능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진영 내에서의 소진영으로 분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 채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쯤 이거를 공식화할 걸로 보세요? 이번 주 내로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측근에 있는 분들 얘기가 이번 주쯤으로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24일부터 27일까지인가 이제 미국을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아마 24일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거기 갔다 와서 나는 내 입장을 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중간쯤에 아마 그 정청래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전준이 있었고. 구성되기 전 아니면 이제 뭐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정청래 대표가 90도로 인사한 날. 그렇죠. 예, 그 이 해외에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돌아온 귀국하자마자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양쪽에서 전당대회 전자도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강한 부정은 긍정인 거예요. 아니 그럼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전당대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자칫하면 혹시 당무 개입이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1대1 구도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대1이면 50% 넘어버리면 결선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막으려면 3자 구도로 가야 됩니다. 예. 3자 구도로 가면 한 사람이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 그리고 더구나 송영길 대표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표, 지금 정청래 대표 굉장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전 대표가 나오면 3자 구도가 되면 이게 정립 구도면 절대로 50%를 넘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둘 중에서 김민석이나 송영길 중에서 더 많이 2등을 한 사람을 몰아주기로 하자. 뭐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3자 구도로 가서 비당권파의 연합.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저는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 전반적인 기세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는 2024년도에 그때도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었어요. 이번엔 8월 17일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2024.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서 그 출마 선언한 게 그만둔 게 6월 24일이었어요. 그게 내일이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때도 전당대회 준비위원 전준이 그 앞뒤로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출마 선언하면 내일이나 모레 그 어간에 할 것 같은데 전 그래도 대통령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잖아요, 지금. 과거처럼 지난해처럼 박찬대 의원이 출마할 때 명심은 박찬대 의원이겠다라는 상황하고 좀 달라요. 대통령이 직격도 했고 정 대표도 사실은 90도로 인사했지만 뼈가 있는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당권 짧다는 얘기는 정권 짧다는 얘기는 기본이고 또 뭐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핀다는 도종환 시인의 이제 시도 인용하고 그랬는데 이 여권 내에서 집권 초기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 충돌한다. 물론 당청이 서로 견제도 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는 좋은 거긴 합니다만 이게 관리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지방선거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잖아요, 지금. 뭐 12대 4로 이겼습니다만 패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고 나에 대한 경고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저는 이걸 여권 전체 위해서도 그렇고 전 정청래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면 충돌해가지고 승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가 있는 내일 일단 사퇴를 하고 그 사실상 연임 도전에 이제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전망들이 많아서 그거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파로 석 달 가까이 떨어지던 이 강남 집값이 연초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시장은 향후 대책의 강도와 효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119제곱미터가 최근 4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의 전날인 지난 5월 9일 체결된 매매가가 40억 원 미치였는데 한 달여 만에 2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가부터 계속 계약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제 관망세로 조금 보다가 찾는 분들 있고 계약되기 시작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죠. 급매물 출회 여파로 11주 연속 떨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최근 한 달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기준 마이너스였던 올해 누적 변동률은 현재 플러스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2월 초 100일 기준으로 집값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강남구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98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0을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핵심 지역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억누른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마저 커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까지 예견되자 정부가 부동산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보유세 개편 핵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정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높여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 대상인 보유세 중과세 대상을 2주택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보유세 인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이 적은 고령층이 세금 부담에 주택 규모를 줄이게 유도해 매물 출회를 끌어낼 수 있지만 과연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 회의적 시각이 크고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들, 강남권 주요 지역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이 부분에서 우위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부분에서 이제 조세 전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부동산 효심이 확인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도 정부가 세제 강화를 강력히 공언하면서 곧 발표될 구체적인 조정 방식과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종전보다 최장 7년 늦어졌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26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8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공단은 2025년 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전망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금 규모를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5년에서 7년 늦추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대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흘 동안 유럽 순방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자산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주식시장의 이면엔 그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또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의 소외감을 우려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또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성세대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연 최고 19.4%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까지 직접 소개하며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른바 청년 민심 잡기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하락과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 비율이 모두 60%를 넘는 등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도 강조했습니다. 공직기강을 다잡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구체적인 국정 성과로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 현장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소비 창출을 통해 자영업을 살리려면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특검이 내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계엄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6월 24일이죠.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검찰청이 법 왜곡죄로 고소 고발된 검찰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지원변호사 명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대한변협에 법 왜곡죄로 고소 고발된 검찰 구성원의 수사와 공판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인 명단을 추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검찰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 지원 보장 범위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는 유지가 불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후보 간 득표수 일치를 우연한 현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확보한 진상규명위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지가 독립적으로 집계된 점, 개표 과정에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모두 참여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북교육감과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구별 개표 결과를 뒤바꿔 입력하거나 중복으로 입력한 것에 대해서는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면서도 면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부대에서 군병사가 간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였는데 간부는 주먹질에 이어 커피포트까지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속 군인. 곳곳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났습니다. 강원 지역 육군 모부대에서 A1병이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A1병이 부대 사무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보려 하자 B중사는 통신병 컴퓨터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1병이 컴퓨터 전원을 켜자 B중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A1병은 B중사가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커피포트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이제 주변에 보이는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주변에 보이는 이제 커피포트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던지고.
지난해 11월 입대한 A 일병은 폭행 사건 이전에도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있었던 휴가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사건 직후 피해자 치료와 함께 해당 중사와 일병을 분리 조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폭행 피해 이전에도 병원에 다니며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곡성 물놀이 시설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 합동감식에서는 사고 지점 부근 조명 장비에서 전류가 새어나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전남 곡성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난 건 주말이던 지난 21일. 당시 수영장에는 초등학생 형제 2명이 있었는데 물놀이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수심이 불과 25cm 안팎인 물에서 익사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진행한 합동 감식 과정에서는 물속에서 전류가 흘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놀이장 수중 조명 시설에서 전류가 감지됐는데 사고 당시 초등학생이 쓰러진 곳과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익사 이전에 시기 말씀드리면 물을 마시기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감지를 했는데 전류가 확인된 거는 맞아요. 쓰러진 지점에서. 해당 물놀이장은 개인 법인이 곡성군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사고가 난 날은 정식 개장 전이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부검 소견과 합동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충남도청 소속 청각장애인 태권도 선수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충남 논산에 있는 자신의 숙소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청각장애인 선수들의 올림픽인 데플림픽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유망한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감독 때문에 평소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이른바 여행 장사에서 8조 7천억 원을 밑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일본을 방문한 출국자 수가 늘면서 적자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에 있는 방앗간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참기름을 구경합니다. SNS를 중심으로 한국 참기름에 대한 후기가 일본인들에게 퍼지면서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진 겁니다. ごまを直接こういうお店で絞っているところはあんまりないんで、スーパーでごま油って大体買うものですので、なのでこうやってごまをいってで絞ってっていうのは珍しいんで、そういうものを一度買ってみたいなと。 한국 간식거리를 소개하는 영상도 일본인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TikTok で見てチキンが美味しいって見たので来ました。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365만 3천 명인 반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은 9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탓에 일본 여행 수지는 지난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여행 수지 적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4조 2천억 원을 쓸 때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13조 원 가까이 쓰면서 적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늘면서 적자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대일본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일본과의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으로의 환율 흐름이 수지 개선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되면서 내일부터 관련 단속이 시작됩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동 판매기도 성인 인증 장치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반 담배의 인기는 떨어지는 반면 전자담배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지난 2019년 20.3%에서 지난해 17.9%까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와 똑같이 보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규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을 시행한 지 2달째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둘 수 있고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동 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한 채 정해진 곳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담뱃갑에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고 문구 그림이 담깁니다. 다만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 제품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무더기로 나타나 민원이 잇따랐던 러브버그가 올해 또다시 출몰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몰 지역을 공유하는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막처럼 생긴 포집기 안에 검은 벌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고 공원 쉼터 바닥엔 벌레 사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기를 맞은 러브버그가 서울 백년산에 또다시 출몰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보인 지가 열흘? 우리 집 옥상에 보이기 시작한 게 한 열흘 정도 많이 돼야. 그리고 여 산에도 지금 보인 지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달 15일부터 29일을 러브버그 주요 활동 기간으로 꼽았는데 특히 이번 주에 활동 개체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등산로 곳곳엔 여전히 러브버그가 드문드문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나무에 물이 지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이 출몰 가능성을 공유하는 러브버그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러브버그 발견 제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출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번 주 접수된 제보만 해도 만여 건에 달합니다. 러브버그가 본격적인 활동기에 접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조명이나 밝은 옷은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이제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에 잘 끌리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는 생활 주변의 조명을 좀 최소화하는. 또 러브버그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활동한 뒤 죽는다며 7월 중순이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권 경쟁 시간표에 맞춰 친명계와 친청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연임 도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영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함께 시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바닥 민심, 특히 전통 지지층의 새 규합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이라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이 투여지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다음 최고위원회의, 늦어도 2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즈음에는 입장을 낼 걸로 예상합니다. 정 대표는 7월 1일자로 당직자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세력 굳히기란 해석도 나오지만 금주 사태를 앞두고 밀린 당무를 처리하는 거란 설명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임 도전을 고민할 단계는 지났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친명계도 더 공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직은 행정부를 챙겨야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친명계가 앞장서 정청래 책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동안의 당의 운영을 잘못 운영했다. 현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 여기에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날 만찬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는 NCND라는 말로 시인도 부인도 안 했는데 3박 5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출마 구상을 구체화할 걸로 보입니다.
친명계의 협공에 친청계는 안티가 되기보다 비전을 제시해라, 비판은 쉽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만큼은 안 된다는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구는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 전당대회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링 위에 오르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선명한 의제들을 들고 당심의 밑바닥을 거침없이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후발주자인 친명계가 어떻게 주도권을 탈환해올지가 이번 당권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어 술 파티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조작 선동 사건이라며 이번 엿새 만에 SNS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가 자리를 비운 여의도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보수 야권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로된 건강 문제로 입원한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연어 술 파티 쿠데타는 실패했다. 공소 취소 대신 멈춘 재판들을 재개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길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 SNS로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당권파 인사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며 결집을 도모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 체제의 키맨으로 꼽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의 공백 속에 여의도에선 새로운 연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선관위 개혁을 고리로 구주류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들, 개혁신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들은 전면 재선거와 부정선거 등을 일축하며 당권파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또한 현행 법률과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동훈 의원은 주호영 의원 등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등 부쩍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가 잘 되는 정치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개인 입장에서의 복당이라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소 취소 같은 큰 싸움도 앞두고 있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가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서면 축사를 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초청 세미나에 나섭니다. 장동혁 당권파와 거리를 둔 보수 재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상승세 속 장 대표가 당직 개편 등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계획이라 당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월 국회를 앞두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이 못 박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배수진을 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법사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이른바 쇼츠 찍는 곳이 아닌 정상적인 입법기관으로 보관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과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이 정말 상임위 운영을 잘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발목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선관위 직원 휴직자 현황, 선관위 민원 접수 대장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다주택 논란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리로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여야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 이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는 이번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새로운 레바논 충돌 방지 기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합의여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돌 방지 기구 구축. 미국은 핵 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확전을 막는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 We've been, I think, very good at setting up what we're calling a deconfliction mechanism, but what it really is to say that when things happen, the sides are actually talking to one another. 이란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충돌 방지 기구의 첫 시험 때는 실제로 레바논에서 양측의 전투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주권 회복과 이스라엘의 군사 활동 제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سرزمین خودش انشالله در این گفتگوها به نتیجه نهاییش خواهیم رسوند و تا به نتیجه نهایی نرسه راهاش هم نخواهیم. 하지만 문제는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에서 군사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결사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Well, what would you do to make sure that he doesn't? Well,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I'm going to do, but it gets solved. I'm a problem solver. I get problems solved real fast, including with Bibi. 헤즈볼라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지만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무장 세력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번 충돌 방지 기구는 레바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평화 협정이라기보단 종전 협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안전 장치라는 평가입니다. 또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와 제재 종료, 재건 등의 현안을 다룰 4개 실무 협상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이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AFP와 EFE 통신에 따르면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을 인용해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종료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협상단이 제재 종료, 핵 문제, 재건과 경제개발, 감시 이행 등 4개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합의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협상은 이란 의회 의장, 이란 외무장관, 미국 부통령, 파키스탄과 카타르 총리가 참여하는 고위급 위원회의 감독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을 위해 오늘 일본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NHK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는 60일이라는 틀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곧 이란 측과 협의해 사찰 진행 방식 등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통항 관리, 이와 관련해 제공될 서비스와 국제 기준에 따른 관련 비용 청구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양국 외무부 산하 공동 실무 그룹을 통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양국 고위급 외교 관리들의 회담 직후 나왔습니다.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함께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까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함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진 사고 보름 만에 아워홈 용인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원하청 사무실 2곳에서 작업 일지와 작업 계획서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는 어묵에 꼬치를 꽂아주는 기계로
정상 작동 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장 먼저 사고 당시 포장 작업이나 청소, 기계 수리 등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안전덮개 없이 작업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 책임자를 각각 입건했는데 상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와 함께 아워홈 공장에서 사고가 반복된 원인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끼임 사고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끝에 공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1년 만에 노동자가 다치는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을 포함해 과거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보고된 아워홈 제조 공장 8곳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통합해 기획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내일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는 늑대견 4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시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서산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사육장에서 늑대견 11마리가 탈출했고 현재까지 7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머지 4마리를 붙잡기 위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늑대견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 도심 흉기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초동 조치가 중요한데 경찰이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실전 검거 훈련에 나섰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공원에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흉기를 든 강도가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습격한 겁니다. 경찰관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근처 주택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자칫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하지만 하늘에 띄워진 드론의 감시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역 예방순찰대 드론팀이 상공에서 도주 경로를 찾아내 현장에 알린 겁니다. 용자 발견됐고 공룡주상 쪽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형사들은 물론 교통경찰까지 총동원돼 포위망을 좁힌 끝에 용의자를 코너에 몰았습니다. 끝까지 흉기로 저항하던 용의자는 테이저건에 맞고 제압됩니다. 경찰이 도심 고위험 범죄에 대비해 진행한 합동 현장 훈련입니다. 지구대부터 형사팀, 광역 예방순찰대까지 합세해 모든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우선 시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범인 검거, 피해자 보호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과거 연쇄 칼부림 사태부터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까지 도심 고위험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사와 상관없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공조 체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승용차가 주택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미 교통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잔디밭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가더니 급기야 주택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이른바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When we saw a car flying by down the street and all we saw was them going about 60, 70 miles per hour and next thing we know is we hear
hit that curb in that driveway and it ran into the house. 이 사고로 70대 주민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he was pinned against the wall because he pushed her fridge like against her and the whole place that we have in the living room.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차량이 왜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117km에 달했고 충돌 이후에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자율주행 시스템은 주택가에서 천천히 주행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 대해 테슬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우리 돈 3,7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지난 2016년 이후 테슬라의 운전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 50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한 달에 10,000대가 넘게 팔리며 수입차 가운데 압도적인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옛 통일교인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이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유지하고 가정연합 측 특별 항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도쿄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 모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최고 등급의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현지 시간 23일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를 포함한 전국 15개 도시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로 더위가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이은 폭염에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20명이 물놀이 등을 하다 익사했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미 예상한 대로 A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는 남은 체코와의 경기에 이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상대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아공을 이기면 됩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꺾고 2연승을 달리며 이미 A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남은 체코와의 경기는 사실상 무의미한 경기가 됐는데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줘야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멕시코는 체코전에 이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선수들은 결장하고 주전 투톱 히메네스와 퀴뇨네스도 휴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만약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우리가 남아공에 덜미를 잡히면 A조 최하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을 따내야 합니다. 다행히 몬테레이에서 훈련 중인 우리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해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죠. 근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죠. 시원하네. 이게 딱 좋은 날씨인데. 8년 전 우리가 독일을 잡아준 덕에 16강 무대를 밟은 멕시코. 하지만 우리는 상대의 덕을 바라지 않고 자력으로 32강행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나란히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메시와 음바페는 나란히 멀티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오넬 메시가 혼자 2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메시는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전반 38분에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월드컵 통산 17호 골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신기록입니다. 메시는 이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으로 독일의 클로제가 갖고 있던 16골 기록과 타이를 만들었습니다. 메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집중력을 보여주며 쐐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경기에서 넣은 5골을 모두 책임진 메시는 대체할 수 없는 에이스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My favorite part was definitely the first goal, like Messi breaking the world record. It was amazing. Yeah. 프랑스는 이라크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14분 올리세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 종료 후 낙뢰 위험으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2시간 만에 재개된 후반전, 프랑스는 후반 9분에 이라크의 실수를 틈타 음바페가 침착하게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대회 4골을 넣으며 득점 선두 메시를 1골 차로 추격했습니다. 프랑스는 덴벨레의 쐐기골로 이라크를 3대0으로 꺾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노르웨이도 세네갈을 3대2로 이기고 32강에 합류했습니다. 득점왕 후보 혼란은 대회 3호, 4호 골을 넣으며 음바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굴까요? 이 고트, GOAT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우승컵과 MVP를 거머쥐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월드컵 최다 골 기록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메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가 더 관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경기가 열린 미국 텍사스의 수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도, 또 세계의 각지의 수도. 경기 전부터 메시 옷을 입고 메시의 얼굴을 하고 메시를 응원합니다. 메시의 골이 터질 때마다 떠나갈 듯 환호성도 터집니다. 17호와 18호 골. 메시는 39살 생일을 앞둔 자신의 6번째 월드컵에서 2경기 만에 5골을 몰아넣고 새 역사를 썼습니다. Una semana más tranquila y nada, así que contento. 축구계 뜨거운 감자였던 역대 최고 선수 고트 논쟁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발롱도르 최다 수상 8회와 클럽 우승 39회를 기록한 메시가 딱 하나 모자랐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MVP, 골든볼과 함께 수상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펠레와 마라도나, 호날두 위에 메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라스트 댄스를 한 번 더 무대에 올린 메시는 이제 2회 연속 월드컵 우승과 역대 최초 3회 골든볼 수상, 첫 골든부트에도 도전합니다. Lo vamos a seguir intentando. El grupo no se cansa de competir, de querer siempre más. Hay un ambiente espectacular acá, con la gente y en el campeonato.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의 발끝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은 예년보다도 날이 더 덥겠는데요. 반면 대구 23도 등 다른 지역은 예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은 수준을 보이며 더위가 강하지 않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5에서 30mm,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 동해안에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 그 밖에 남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부산 2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3도, 광주 26도로 수도권은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 다른 지역은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